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경남 해안에 상륙할 걸로 보이는데 이미 태풍 영향권에 든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 해일 피해가 모두 예상되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제주와 부산 등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정치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과 경비원 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진구 해민병원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병원이 폐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름 만에 퇴원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정부의 방역은 사기극이라며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고요. 조금 전에는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보고도 시작됐습니다. 어떤 공방이 펼쳐졌을까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논란까지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의료계 파업 관련해서 민주당이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측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국회와 의료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태풍 소식을 전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속보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름 만에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정부의 방역이 사기극이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조금 전에 경찰이 전광훈 목사의 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대로, 그러니까 원칙대로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조금 전에 이제 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왔고요.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청와대 발제 때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 소식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는 제주 인근 바다에 있는 상황인데요. 어젯밤 늦게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갔던 제주도에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었고 곳곳에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내일 새벽 부산 경남 지역에 상륙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태풍 마이삭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8호 태풍 이 바비에 이어 오늘은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 6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자, 태풍은 제주도 인근 바다를 지나면서 현재 부산 경남 지역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소용돌이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는 태풍의 북상과 함께 차차 제주도와 전남, 경남을 시작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매우 강하고 또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풍 반경 등에 따라서 지역별로 태풍에 의한 위험 기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씩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태풍에 가장 근접한 때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주도는요, 현재가 가장 태풍과 가깝습니다. 태풍이 현재 이 제주 인근 바다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이 현재 가장 태풍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자, 오늘 밤 늦게부터는 경남 남해안 지역부터 부산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풍은 내일 오전 5시 전후로 해서 경북과 강원 동해안 지역을 차례대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진로에서 가장 가까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남, 전라 동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100에서 300mm에 특히 지형적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 산지의 경우 많은 곳 4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반도 인근을 지난 8호 태풍 바비의 경우에는 비보다는 바람에 의한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태풍 이 마이삭은 바람은 물론이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해상으로 올라가는 태풍은 거의 바람 태풍으로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남해안으로 상륙하면 비도 많습니다. 당장 지형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태풍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구역이 그대로 육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육지역이 굉장히 피해가 많은 그런 특징을 보이죠.
네,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번 태풍이 여러모로 2003년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준 태풍 매미와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태풍 매미는 2003년 9월 영남 지방에 상륙해서 전국적으로 130여 명의 사람들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와 또 4조 2천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는데요. 자, 이번 태풍 마이삭이 경로나 규모 면에서 모두 매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많았던 무사라든가 매미 같은 경우 다 남해안 쪽으로 상륙했던 태풍들입니다. 매미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좀 올라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매미하고 거의 비슷한 경로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번 태풍의 최대 풍속은 현재 초속 45m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태풍 최대 풍속별 상황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초속 17m에서 25m 정도면요. 간판, 이 건물 간판이 떨어져 나갈 정도고요. 자, 25m에서 33m 수준이면 주택 지붕이나 기와장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m에서 44m 정도면 기차가 탈선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44m 이상이면 사람이나 바위가 날아갈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초속 54m 이상이면 약한 건물의 붕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태풍 마이삭의 최대 풍속은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고 또 사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 마이삭은 육지 상륙 이후에도 초속 35m 안팎의 강한 바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창원 정도, 그러니까 부산 서쪽이죠. 서쪽으로 상륙할 때 정도면은 한 39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척, 내일 새벽 한 6시 전후에서 삼척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때가 한 37m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자, 특히 지난 수해 그리고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 복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태풍으로 피해가 더욱 커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 등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올해 내륙을 관통하는 첫 번째 태풍으로 131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4조 원의 재산 피해를 주었던 지난 2003년의 태풍 매미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걱정이 큽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 대피, 시설물 고정 등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행동 요령을 잘 준수하셔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대로 내륙을 지나는 올해 첫 번째 태풍입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사전 대비를 잘 해야겠죠. 태풍 대비 행동 요령 지난주에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자,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 이렇게 예방해야 합니다.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태풍 바비는 물론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경로를 바꾸거나 세력이 갑자기 약해져서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아직 마이삭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10호 태풍 북상 소식도 들려옵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9호 태풍 마이삭 북상 중 내일 새벽 부산 인근 상륙. 네, 지금 이제 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미 태풍 영향권에 제주도는 들어갔고요. 비바람이 상당히 거세고 또 피해도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반장들과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태풍 경로상에 놓인 지역에 지금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부터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반장들과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 나가 있는 박병현 기자를 연결해 볼 텐데요. 박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영상으로 봐도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 인근 바다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빗방울이 계속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 비가 얼굴을 때리면 이 따가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해안 절벽이 바다에 가까운 해안 절벽입니다. 해안 절벽 주변으로 이 파도가 만든 흰 거품으로 가득합니다. 이곳 제주 일대의 최고 파도 높이가 현재 12m, 평균 5m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를 얼굴에 맞으면 아플 정도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몸도 약간 움직이는, 그러니까 바람이 상당히 지금 센 모양인데 어느 정도의 지금 세기인가요? 예, 바람 세기는 반대편 해안절벽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반대편 해안절벽엔 소나무와 야자수, 풀 등이 있습니다. 지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예, 이곳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도 이 바람이 불 때마다 휘청거리는 모습입니다. 이곳 제주 일대의 바람은 시속 25m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일대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나무가 흔들리는 거 모습 저희도 좀 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바람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태풍이 다가오면서 바람이나 비가 더 세질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그쪽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태풍이 제주 남쪽 190km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태풍이 점점 올라오면 제주도 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주도 내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오전 한때 제주 일대 천여 가구에서 전기가 끊겼지만 지금은 모두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이곳 소방도 안전조치 등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제주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봤고요. 비바람이 상당히 거세네요. 네, 자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지나면 내일 새벽쯤에 영남권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조금 빨라져서 오늘 자정 전후에 도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주 다음으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죠.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지금 부산에는 어떤가요? 지금 태풍의 영향을 느낄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해가 간간히 비치는 등 태풍의 영향을 느끼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비도 오락가락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해안가라 그런지요. 뒤쪽으로 보시면 파도가 굉장히 높게 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점심시간대까지만 해도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산책로는 텅 비었습니다. 부산항은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고요. 부산항에는 어선과 선박 700여 척이 지금 부두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1시간 전쯤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부산에 아직 태풍이 상륙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부산 지역엔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태풍 마이삭은요, 서귀포 남남 동쪽 190km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이 속도라면 부산에는 내일 새벽 2시쯤 가장 가까이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마이삭이 오늘 저녁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보했습니다. 이후 부산 등 영남 내륙 지방을 통과해서요. 내일 오전 강릉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많은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불안한 감정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태풍이 도착하면은 어느 정도 위력이 예상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초속 40m만 돼도 사람이나 차가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인데 이번 태풍은 최대 초속 45m까지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현재 초속 10에서 15m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부산 앞바다에는 최대 4m의 파고가 일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경우 5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대조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만조가 겹치면 해일 피해도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부산 지역의 만조 시각은 오후 9시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박 기자, 부산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역은 어디가 꼽힙니까? 네,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에는 부산 지역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지역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년 전에도 이곳에서 101층짜리 초고층 LCT라는 건물에 외벽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고층 빌딩 사이에선 바람이 세지는 빌딩풍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태풍도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 영도에서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제주와 부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그쪽 상황을 알아봤고요. 제주도는 이미 태풍의 영향권 아예 들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이제 박병은 기자 정말 비바람 상당히 거센 그런 상황을 봤고요. 그 얼굴이 아플 정도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부산은 아직은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진 않았지만 1시간 전쯤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박지영 기자의 얘기가 있었고요. 초고층 빌딩의 피해가 우려되는군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제 9호 태풍 마이삭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반장, 태풍의 현재 위치하고요. 현재까지 기상청이 전망한 예상 경로를 좀 따져볼까요? 네, 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제주 서귀포 남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시속 19km 안팎의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 중입니다. 최대 풍속 초속 45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상태인데요. 태풍 강도도 강한 수준입니다. 현장 중계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자정쯤 부산 남서쪽 약 80km 부근 해상을 지나서 부산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오전 내내 영남 내륙 지방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보에 따르면 내륙 지방을 지날 때도 최대 풍속 초속 3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강릉 부근에서 다시 해상으로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북한 청진 부근 육상으로 다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태풍이 이제 비, 바람, 해일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 예상대로라면은 내륙으로 올라와도 바람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해, 그러니까 그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일단 예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마이삭은 최대 풍속 초속 45m 정도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태풍 강도도 매우 강 수준입니다. 내륙으로 올라오면 조금 약해지긴 합니다. 예상대로면 40m 전후, 초속 40m 전후로 떨어졌다가 내륙으로 올라오면서 35m 안팎으로 바람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초속 35m 안팎도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35m 안팎이면 기차가 탈선을 할 수도 있는 수준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육상으로 올라오면 이 세력이 크게 작아지기 마련인데 이번 태풍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방기성 K에서 예보센터장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또 이제 기압계가 현재 중국 북동부 쪽이죠. 이쪽에서 그 제트 기류가 굉장히 좀 곡이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태풍을 빨리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기상청에서 예측을 할 때는 약해지지 않고 거의 37m급이면 굉장히 강한 태풍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별로 약해지지 않은 가운데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네. 네, 지난주에 왔던 8호 태풍 바비도 바람의 세기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다만 그 태풍의 핵심이 서해상으로 살짝 비껴갔고 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서쪽으로 나중에 경로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피해가 좀 덜했고 또 철저하게 대비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이 내륙을 강타할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일단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요. 심지어 비까지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태풍 바비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내륙이 아닌 서해상으로 비껴가면서 피해가 우려보다는 좀 크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번 태풍은 다릅니다. 바람 강도는 바비와 비슷한데 내륙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양의 비까지 동반하고 있어서 비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건데요. 이 태풍의 길목에 있는 동해안과 경남, 호남,
또 동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많게는 4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서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걱정이 요즘 시기가 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족입니다. 맞아요. 경남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때가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특히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3년 매미 때, 태풍 매미 때도 지금 이제 전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만조 시간이랑 겹치면서 피해가 더 컸다, 이런 분석이 많았죠. 최 반장, 서울이나 수도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저희 회의 직전에 밖에 나가 보니까 서울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밤 늦게부터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도 수도권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도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요. 바람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풍 반경이 300km를 훌쩍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이 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이제 태풍 바비가 왔을 때도 퇴근길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서울에도 이제 바람 피해가 좀 있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강풍이 예상이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이제 정세균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 태풍의 경로나 위력을 봤을 때 2003년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와 비교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좀 낳게 하는데, 최 반장,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태풍 마이삭은 여러모로 이 매미와 좀 비슷하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일단 태풍 규모가 비슷합니다. 또 태풍의 예상 진로도 비슷한데요. 2002년 태풍 루사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 1년여 만인 2003년 9월에 이 매미가 한반도에 상륙을 했었는데, 당시 비 피해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매미가 상륙한 영남 지방의 피해가 컸었는데요. 매미로 당시 130여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고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오늘 태풍 매미를 언급하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는데요. 전 총리는 이번 태풍은 올해 처음으로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으로 태풍 매미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신경이 쓰인다면서 특히 폭풍 해일과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 대피, 시설물 고정 등 철저히 대비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 태풍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히 당부를 했죠, 고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 마이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당국에 특별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상에서 활동하는 선박이 없도록 선박 대피 명령을 내리고 산업 현장에서 강풍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8월 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재난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해안가나 하천변, 계곡 등이 아닌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경찰관 등 재난 현장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재난당국에 당부하는 한편, 날이 밝은 대로 조속히 피해 상황을 점검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고 반장이 이제 발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지도 않았고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10호 태풍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고 한반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어제 오전 9시쯤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발생했습니다. 이 하이선이 오늘 오전 9시 기준 괌의 북북서쪽 약 68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1km의 속도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일본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6일 저녁부터 7일 오전 사이에 부산 등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에도 이 태풍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 쪽도 태풍 마이삭에 대한 대비에 나선 상태라면서요. 네,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을 보니까요. 오늘 오전 태풍 9호 마이삭과 10호 이 하이성 관련한 예보를 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과 내일 태풍 9호의 영향으로 폭우와 센 바람 경보 등이 내려졌다라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고요. 그리고 북한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은 각지 정권기관들에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태풍 마이삭의 경로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지금 이제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밤 또 내일 새벽 사이에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관련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저희가 정치부회의 시간에 계속해서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태풍 마이삭 북상 중 정세균 총리 매미와 유사의 걱정,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나흘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중증 환자인데요. 국내 발생 이후 최대인 124명까지 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오늘 퇴원했는데요. 퇴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67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닷새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소폭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도 나흘 연속 200명대는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울에서 98명, 경기 79명 등 수도권에서 4분의 3가량이 나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파란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문제는 위중증 환자 비율입니다. 하루 새 20명이 늘어서 124명으로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도 2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내에 즉시 사용 가능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단 5개만 남았습니다. 특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중 환자 수가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이번 달까지 코로나19 중증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110개까지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교회, 오피스텔, 학원, 심지어 프로야구 리그까지. 그리고 오늘은 서울 내 아파트와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관련자 1명이 8월 28일 최초 확진 후 31일까지 2명, 9월 1일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광진구 소재 병원 종사자 1명이 8월 31일 최초 확진 후 금일 10시 기준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되어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이 강남 아파트는 총 2,000세대 규모입니다. 이 앞선 구로구 아파트 사례처럼 복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초 확진자는 경비원이고 이 접촉한 주민과 그 가족까지 번진 겁니다. 다만 각자 다른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환풍구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감염 사례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선 27명이 더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만 1,083명에 달합니다. 전광훈 담임 목사도 여기에 포함되죠. 격리 치료를 받다 오늘 오전 퇴원했는데 퇴원 후 불과 3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로 연설을 했는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짧은 사과 이후에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기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 부정에 대하여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냐는 거죠. 사과 안 하려면 물러나라. 대통령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 달을 줄 테니 사과하라며 자신은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해 타산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인근 상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불이한 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 역시 손해배상 및 진료비를 청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역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독교 신자이고 우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만 가고 절에는 가지 않으며 광화문 문재인 비판 국민들에게는 가는데 민노총 집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때가 아니라 중국 당국에 국가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전광훈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일체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위반했다면서 보석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전광훈의 난동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이미 지난 16일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퇴원을 한다고 하니 법원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지금 사택 압수수색도 하고 있죠. 전 목사는 앞서 감옥에 몇 번 다녀왔으니 재구속돼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갑갑한 소식에 코로나 블루가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아서요.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미국의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 정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걸 기념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새벽 4시에 차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한동안 멍해 있었다면서 감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마냥 이제 음악과 또 춤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팀이 또 이런 진심이 또 세상에 통한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벅찬 기분이 들고요. 차트를 확인했을 때 진짜 좀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너무 의심이 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앞으로는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 단독 무대에 서고 상까지 한번 받아보겠다. 당찬 포부까지 드러냈습니다. 마냥 꿈이 아닌 게요. 외신들도 슬슬 그래미상 후보로 방탄소년단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에 이어서 한국 가수 첫 그래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코로나로 정리하겠습니다. 퇴원한 전광훈 목사, 정부 방역은 사기극, 순교할 각오 돼 있답니다. 네, 방탄소년단 소식은요. 자꾸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참 이게 코로나 블루 시대에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고요. 자,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죠. 핫백 1위에 올랐고 이제는 이제 그래미 수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외신들의 좀 반응도 많이 있고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간담회에 또 어떤 얘기들이 더 있었어요? 네, 일단 이번 신곡 네. 다이너마이트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직접 방탄이 답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어떤 거시적인 메시지 없이 좀 뭔가 단순히 즐길 수 있는 사실 이런 게 가장 큰 도움이나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곡처럼 모여서 조금 통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노력을 해주시고 있고 도와주고 계신데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기분 전환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네, 아주 겸손하네요, 진짜. 겸손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장 어저께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네. 조금 더듬었잖아요. 이 핫백 차트 1위 소식을 전하면서 좀 더듬었는데. 아, 그래요? 나 못 느꼈는데. 더듬었어요? 핫백이라고 해야 될지 핫100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려가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 좀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가요 톱10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아닌가? 좀 크신. 아, 그래요? 네. 아니, 가요 톱10이라고 있었잖아요. 아무튼 네. 이렇게 톱10, 핫백 이렇게 영어랑 숫자랑 조합이 있으면은 좀 맞아요. 이렇게 방송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좀
불분명해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또 G7 정상회의는 G7이라고 안 하고 G7이라고 G7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하잖아요. 대신 이제 그 G20은 또 G20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네. 이 강지영 현장 반장하고 뉴스룸의 안나경 앵커에게 물어봤거든요. 강지영 반장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강지영 취재하고 반장은 있나요? 또 오늘 아침에도 또 뉴스를 하고 아, 그래요? 이번 주에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아, 참 오늘 아까 현장 브리핑 취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예. 결론은 상관이 없다더라고요. 상관이 없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 표준어에 딱 등재된 게 아니고 대부분 신조어니까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관행처럼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MP3, 뭐 5G 이렇게 표현이 굳어지면 그때 그걸로 통용을 해서 쓴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굳이 뭐 강정 아나운서나 안나경 앵커 말고 척척 박사 이상석 국장한테 그래요. 물어보면 될 걸.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네, 비슷하네요. 가까이에서 네, 찾아서 글쎄 말이에요. 왜 멀리 이렇게 연락을 글쎄요. 했는지. 저한테 물으면 제가 바로 답해 줄 수 있는데. 아무튼 신반장이 아침부터 이게 되게 어. 궁금했는지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열심히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좀 공신력 있는 답변을 들어보려고 국립국어원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저는 공신력이 없죠. 없어요. 국방도 저는 없어요. 있지만 네. 네, 국립국어원에 물어봤는데 네.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것대로 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슷한 사례가 또 이미 물어본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답변을 좀 찾아보니까 나라마다 읽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방식이 있으면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아, 그 정해지면 그 원칙대로 가면 되는군요. 네. 뭐 특별히 딱 하나의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19도 아니고 19도 아니고 또 19라고 읽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는 또 19라고 읽는. 자, 코로나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오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아, 갑자기 넘어와서. 네. 예. 이 국내 현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신규 확진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자, 어제보다 소폭 이 환자가 늘어나면서 닷새간의 감소세는 멈췄습니다. 특히 이 교회와 도심 집회 이외에도 음악학원, 운동시설, 아파트, 병원 이렇게 뭐랄까요, 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불분명 환자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게 큰 문제인데요. 사망자가 하루 새 2명, 위중증은 하루 새 20명이 늘어서 현재 124명입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서 중증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1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치료 병상은 511개이고 이 가운데 462개, 90%가 넘게 지금 찬 상황입니다. 최근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즉시 사용 가능한 병상은 9개, 이 가운데 서울은 5개뿐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까지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원을 지정해서 중증 환자용 병상 110개를 늘릴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방역 당국의 설명이 오늘도 계속 이어졌고요. 자, 전국적으로는 지금 이제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고 수도권은 지금 2.5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잖아요. 그나마 지금 4일 연속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200명대로 막고 있는 게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최 반장, 문제는 또 이제 바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 일단 이 정부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광복절 3일 연휴가 생겼었잖아요. 그때 국민 이동량이 커졌고 정세균 총리도 결과적으로는 방역에는 도움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는데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지금 뭐 연휴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동량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이 추석 연휴가 확산에 다른 불씨가 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선제적 조치로 나온 게 있어요? 일단 뭐 교통과 관련된 건데요. 원래 오늘부터 추석 연휴 이 열차 사전 예매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이걸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이 열차의 이 창가 측 좌석만 발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위한 시스템 작업을 좀 하느라 연기한 건데요. 정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추석 명절을 최대한 보장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열차 내 거리 두기를 위하여 현재 우선은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판매 비율을 50% 낮추고 열차 내의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이러한 조치들도 시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이 생활 방역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명절 때 모이면 다 같이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이제 다른 뭐 다양한 놀이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울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소위 말하는 이제 고스톱이죠. 고스톱을 친 화투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5명이 추가로 나와서 현재까지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명절에는 대단위로 모이니까 다들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앞서 그 신만장 발제에서 저희가 간단히 얘기는 해봤지만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오늘 퇴원을 했고요.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네, 지난달 17일에 양성 판정받고 입원했다가 16일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입원할 때 이송 차량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웃는 모습을 보여서 좀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는 입원 중에 유튜브 방송을 할 때처럼 기침을 하진 않았고요. 좀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약 10분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방역이 사기극이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면서 대통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에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근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네, 뒤집어 씌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자신을 정치가나 사회운동가가 아닌 한국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고 국가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뒤에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자, 이 기자회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광훈 씨는 반성은 차치하고라도 최소 미안한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도리이다. 그런데도 적반하장이다라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라고 했었는데 이 발언을 다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경찰이 전 목사의 사택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제 풀려난 상태죠. 지금 퇴원을 했으니까 이제 자가격리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병원에 들어갔다가 퇴원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추가 고발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중대본과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채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 신도든 코로나19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전 목사가 퇴원함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서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 교회 인근 상인들이 손해배상 그리고 치료비 청구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교회 측은 역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또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교회 측의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의 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고 또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포함해서 민영사상 압박을 상당히 앞으로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퇴원한 전광훈, 정부 방역은 사기극, 순교할 각오돼 있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훈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원래 이틀 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로 연기가 됐죠. 위장 전입이나 다운 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국보법 위반 전력이나 우리 법 연구회 출신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을 향해서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됐고 재판의 독립을 위해 고민하는 기회였다며 편향성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훈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요. 위장 전입과 이념 편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예상대로 오늘 통합당 위원들 시작부터 위장 전입 문제를 몰아붙였습니다. 장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이나 이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선 후보자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었다. 대법관
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곧바로 낮은 자세를 취한 건데요. 하지만 통합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배우자를 문제 삼았는데요.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 부인이 관사에 살면서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이른바 관사 재테크를 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한 겁니다. 해운대구에 굉장히 좋은 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센텀시티 또 백스권 맞은편이고 그럼 8억 5천만 원이면 7개월 만에 후보자께서는 그 3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거두신 거죠. 이것은 김의겸 그 청와대 대변인 역시 관사 재테크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돼서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후보자 구입할 때만 해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투자가 아니라 부인과 함께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 27평형이 재건축이 되면 34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돼 있어서 나중에 저와 우리 배우자가 주택을 다시 구입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저 주택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쟁점이 된 이념 편향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이 국보법을 위반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후보자가 먼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되어 강압적인 수사를 받기도 하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이 또 이념 편향을 문제 삼는 또 다른 이유는요.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법원 내 소위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로 알려져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도 같은 출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2018년 2월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시면서 사실 예상외로 고등부장 승진이 되신 거죠. 예상외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러나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승진 기수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보통은 3번 정도 승진을 하고 그 기수는 더 이상 승진 기수는 승진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자, 확인을 해보니까요. 당시 14명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자, 연수원 24기에서 8명, 23기에서 4명, 그리고 후보자를 포함한 22기,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통합당은 고법부장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되려면 통상 5, 6년 정도는 걸리는데 후보자는 2년 만에 됐다.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기열 서울행정법원장 그리고 천대혁 서울고등부장판사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올라왔죠. 그 당시 같이 경쟁했던 천대혁 부장판사가 압도적 1위였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변의 법조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대혁 고등부장이 적격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후보자를 낙점한 건 김명수 대법원장이니까 추천한 이유 대법원장 많이 알고 있겠죠. 자, 다음은요. 요즘 국회에서 가장 바쁘신 분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요. 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물론이고 예결위 국방위에서 잇따라 소환이 됐죠. 자,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국방위원인 신원식 통합당 의원, 당시 보좌관이 개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대위와의 통화를 공개했습니다.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요 지금. 공천측에서 얘기하고서 들으면서 알았다. 자, 이 해당 대회는요. 구체적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보좌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당시 좀 이런 의문은 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왜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왜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그렇죠.
자, 추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전화를 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국회에 출석해서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불편하신 길을 이런 식으로 고스란히 내비쳤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의원님께서는 그 진단서, 소견서 없이 아니 그건 내 질문이 아니니까 제 질문. 진단서, 소견서 장관님, 없이 마치 그게 제 질문이 아니잖아요. 저의 아들이 장관님, 허위로 제 자료를 질문은 하거나 하고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이 마치 없다는 병가 답변을 하던 사유가 없음에도 거잖아요. 불구하고 병가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제 주고받고 질문 하시죠. 네. 알아들으셨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아이가 수술을 받았고 당연히 병가 사유가 있고 뭐 싸우자는 겁니까? 수장은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 다음 또 질문하시면 또 답변하시고 그것도 이렇게 해주시죠.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지금 뭐 질문하면 그 주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게 질문의 답이에요? 네. 그거 초등학생도 그렇게 답을 안 합니다. 네, 저 질문하시죠. 그러면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특정 당이 고발을 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제가 왜곡해서 질문할게요. 자꾸 질문하는 것은 해당 수사 관서에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보좌관이 예,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 주관사님 가만히 계시고요. 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렇게 하시죠. 답변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만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관님 그 불필요한 말씀 좀 안 하십니까? 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장관들이 국회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방금 보신 이런 모습이 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당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용구 국보법 구속 경험 약자 더 잘 이해하게 돼입니다. 네, 국회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 오후에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렸고요.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소관 업무보고가 일단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지난해 결산심사도 지금 함께 진행 중입니다. 사실 운영위가 열리면요. 정치부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고성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지난번 운영위 때도 김정재 통합당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 간의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상당히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땠어요, 분위기가? 뭐 잇따른 공방을 의식해서인지 오늘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통합당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재차 거론했는데요.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됐고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투기적인 대출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 집을 사느냐라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곽상도 의원은요. 대통령이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대통령도 다주택자가 된 만큼 기존 양산 사저를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남북관계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강조했는데요. 김영배 의원은 공수처 또 이 자치경찰제 등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번 운영위는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성이 오갔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을 둘러싼 그 지난번 같은 공방은 없었지만요. 자, 운영위가 그 정회가 되는 그런 또 소동이 한 번 있었죠. 네, 통상 뭐 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의 공방 혹은 여야 의원들 간 공방 때문에 그랬었던 그렇죠. 거였는데 오늘은 야당 의원들과 논란이 좀 벌어진 겁니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간의 공방이었는데요. 자, 김태흠 의원이 질의 중에 김진애 의원이 수차례 자신의 지지하는 동안 끼어들자 발언이 끝난 다음에 회의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김진애 의원에게 따로 찾아가 좀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등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손으로 등을 건드렸어요. 네, 이를 손가락으로. 두고 김진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불결한 손가락이 내 목에 닿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불쾌감이 남아있다라며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김태흠 의원, 뭐 방송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대로 전해드리면 뭐 야지를 놓는 것도 아니고 자꾸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조용히 찾아가서 인기척을 하니까 김진애 의원이 듣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어깨에 살짝 이렇게 뭐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됐는데 뭐 얼얼할 정도다라고 비판을 한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 의원이 불쾌하다면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김진애 의원 역시 사과를 받았고 야지란 표현 자체는 뭐 속기록에서 뺐으면 좋겠다라고 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절한 용어가 아니죠. 그렇죠. 네. 김진애 의원이 이제 불결한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결국 속기록에서 그 야지라는 표현은 빼기로 된 거죠. 일단은 김진애 의원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뭐 네. 요청은 했는데 최종적인 내용은 속기록을 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어제도 그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상임위를 오가면서 연일 이제 공방의 중심에 서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 예결위, 국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김도부 의원은 뭐 지난해 추 장관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전에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비서실장이 장관으로 추천을 했고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로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만일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을 했지만 추 장관 임명한 데 대해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통합당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부대 관계자와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검찰에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거죠? 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가 부당하게 연장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라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휴가 승인권자였던 한 전 중령도 이 신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 의원은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추 장관의 해명이 거짓말이고 또 허가 없이 휴가를 간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해선 황제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과 추 장관의 보좌관 또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도 통합당이 관련한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구를 했다가 뭐 여당이 뭐 반대를 해서 이제 설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었는데 결국 속개가 되지 못하고 밤 12시를 넘겨서 자동으로 산회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정회 직후 통합당 측에 이 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좀 잔인하다라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이겠죠. 이 백혜련 의원이 야당 의원들을 찾아와 이 아들을 가진 엄마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한다라고 했다며 이 평범한 병사가 아무런 기록 없이 어떻게 23일을 연달아실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추 장관 아들을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해서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상찬되지는 못할 망정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미래통합당이 전국위를 열었는데 결국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최종 확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위에서 90% 찬성으로 이 당명 변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보수 진영이 합쳐 탄생된 미래통합당은 불과 반년 만에 이 간판을 바꾸게 됐는데요.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과거 우리 당은 기득권 보호 정당, 이념에 치우친 정당, 계파로 나뉘어 쌓이는 정당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앞으로 약자와 함께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바꾸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반장, 그러면은 오늘부터 곧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진 않고요. 제가 네. 방금 바꿔 불렀는데 네. 이제 오늘까지는 미래통합당이고요. 이제 네.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선관위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당명 변경을 등록을 승인할 내일 한다는 보장도 없네요. 네,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당명과 함께 오늘 전국위에서는요, 이 개정된 정강 정책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기본소득이 첫 번째로 명시가 됐고요. 경제민주화, 또 국민주거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실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개정안에 넣기로 했던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은 빠졌습니다. 앞서 당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죠. 자, 김태흠 의원 4선 연임 제한은 세계 정당 사이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또 박대출 의원은 당의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고 대여 투쟁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한다라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자, 이에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해 오늘 전국에 상정을 했고요.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자, 아까 이제 9호 태풍 마이삭이 지금 이제 북상하고 있고요.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제주시 외도동에 월대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저희가 박병영 기자 연결했을 때 비바람이 상당히 거센다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태풍 마이삭 위력이 상당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왜요? 아까 전에 이제 신혜원 반장이 성관이가 이제 그 국민의 힘이라는 명칭을 이제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절차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 됐대요? 네, 곧바로 이제 통합당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죠. 통합당에서도 속도를 좀 내서 네. 곧바로 성관이의 등록 절차를 마쳤고 네. 성관이로부터 변경된 등록증을 배부받았다고 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국민의 힘이라고 부르는 게 아, 더 그러면은 맞을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우리가 혼란스러우니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을 좀 섞어 쓰는 걸로 하고요. 그럼 내일부터는 미래통합당 얘기를 할 때는 국민의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간판 내린 미래통합당, 당명 국민의힘 교체 확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나선 지 오늘로 13일째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완전한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명문화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요.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내일 전공의 대표 등을 만나서 정부에 제안할 단일 협상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파업. 정부는 다시 한번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업무 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받는 환자들만 늘어날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환자들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태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의사들이 원하는 원점 재검토,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회와 원점 재검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문화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점 재검토나 철회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점 재검토는 어쨌거나 국회에서도 그걸 명문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죠? 원점 재검토, 아니 그런 뜻을 담은 단어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을. 이제 최대집 회장도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을 거부했었죠. 문제는 전공의들입니다. 혹시 뭐 좋은 소식은 없나요? 뭐 이렇게 응급실 이런 데를 복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도 잘 돌아가고 있어서 굳이 지금은 왜 더 고급 인력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한 환자들이 많이 빠르게 교수님들께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협 간의 첫 공개 토론도 벌어졌습니다. 무대는 토론 맛집 뉴스룸이었습니다. 핵심은 역시나 명문화였습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노사정 합의할 때도 구두로 합의하는 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명문화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어린 의과대학생이라든가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입니다, 사실은. 정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백지하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전공의들이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 부분 경청하고 앞으로 정책으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정책의 철회 명문화라고 할 경우에 철회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과 그런 게 따를 수 있다는 말.
앞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고발했었는데요.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해당 병원들에서 전자 의무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해서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련병원 쪽에서 확인해주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추후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병원부 쪽에 수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쪽에 좀 더 이 사실 확인을 긴밀하게 해서 줄 것을 같이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6명은 여전히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의료계 6개 학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발된 젊은 의사들은 정부가 충원하겠다고 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했다면서 부당한 탄압을 멈추라는 겁니다. 전공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 11명도 사표를 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암 환자들은 암세포가 범지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해야 하고 항암제만으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일부터는 의협의 3차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부족한 의료 인력 해소를 위해서 국방부도 나섰습니다. 민간 병원에 군의관 50여 명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입니다. 내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사협회가 만나 정부에 제안할 단일 협상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어총쓰, 어차피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약식 투표라는 선출 방식 덕분인데요. 당원 투표 없이 국회의원과 지역 대표만 참여해 자민당의 총재, 새 총리를 뽑기로 한 겁니다. 스가 장관 자민당 내 7개 파벌 가운데 5개 파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표만 294표, 이미 과반을 넘었습니다. 지역 대표 투표에서 0표가 나와도 당선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총리감은 따로 있습니다. 선호도 1위,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당내 계파가 당선을 좌우하는 약식 선거 방식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今回の総裁選挙が党員の皆様方に投票する資格が与えられない極めて残念なことであります。しかし自分に不利だからやめておこう。私はそういうような判断をいたしません。党員の皆様方、広く国民の皆様方、きちんと思いを申し述べて、そのことが強い政権につながる、このように確信をするものであります。 일본 언론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정치적 라이벌인 이시바 전 간사장을 견제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급작스럽게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긴급을 요하는 사태, 그러니까 약식 선거의 요건을 맞췄다는 겁니다. 스가 장관이 본인의 계파가 없다 보니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아베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아베 총리는 물러나도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오면 이제 자민당 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지난 6번 동안 총참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베 은덕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스가가 아베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민당 내 극우파죠. 아소다로 부총리와 스가 장관이 밀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을 관방장관에 앉힌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내 2인자 자리입니다. 스가 장관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여기저기서 정치적 청구서가 만만치 않을 듯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원점 재검토 시사, 의협, 내일 단일한 논의. 네, 스가 관방장관이요. 조금 전인 오후 5시에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베 총리를 확실하게 계승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아베를 계승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총리의 억울한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아베를 계승하겠다고 하니까 한일 관계의 개선,
좀 기대해 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의사들 파업 얘기로 좀 가볼게요.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원 양면 작전을 또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이제 원점에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면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네, 민주당 이 허종식 의원이 좀 대표적인데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없애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어떤 맥락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폐지 권고할 생각 없으십니까? 어차피 안 지키고 있잖아요. 마치 지킬 것처럼 희망 고문하지 말고 각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폐지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이런 현장의 갈등이나 어려움들은 또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인 의료진들의 이 선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할 권한도 없지만요.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허 의원은 또 이 국립대 병원 예산을 모두 삭감하자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유은혜 장관이 답변에 좀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립대 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몽땅 삭감하고 이거를 공공의료에 다시 재투입하자는 겁니다. 의원님이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립대 병원이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국립대 병원의 의료진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또 인력 양성과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 또 전공의들 발언 중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박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한 이야기가 조금 논란이 됐는데요. 바로 이 발언입니다. 공공의대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의 자제들이 부정하게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래 마련해놓고도 아직도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맞서 망가져버린 부동산 정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정부에 맞서 저희는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로 이 땅의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려고 합니다. 네, 이 듣기에 따라서는 반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페이스북에 그럼 이제부터 대전협이 의료정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이 정권을 향한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공의대의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의 자제들이 뒷구멍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래 만들어 놓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정책을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밝힌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들도 있지만 양쪽에서 다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민주당 쪽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의사협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려 보고요. 정부도 일단은 국회와 또 이제 의료계의 대화를 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그런 또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간호사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면서요. 네, 문 대통령이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이 지난 폭염 시기 5개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면서 의료진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라며 이 간호 인력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의사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여러 번 이제 표해왔다. 이번에 이제 간호사들에게 그 입장을 표한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아마 지지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젊은 간호사회라는 곳에서 입장을 내서 간호사의 노고를 알아주시면은 감사드린다, 알아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전제를 하면서 현재 있는 인력부터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 태풍 관련해서 간단히 속보 하나만 정리하고 끝낼 텐데 중대본에서 조금 전에 이제 태풍 마이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출퇴근 그 등하교 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민주당 원점 재검토 시사 의협 내일 단일한 논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강한 비바람 품은 마이삭 북상, 밤사이 내륙 관통입니다.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태풍 마이삭의 위력 심상치 않습니다.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포착된 파도의 모습입니다. 제주도에서 매서운 강풍으로 벌써 1000가구 이상 정전됐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조금 전에 대피령이 내렸다는 속보도 제가 전했습니다. 태풍은 잠시 후 제주를 지나서 내일 새벽쯤 부산에 상륙한 뒤에 오전 중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즉 오늘 밤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되겠는데요. 바비가 예상보다 지난주에 왔던 태풍이죠. 바비가 예상보다 약했던 탓에 다소 긴장감을 늦출까 걱정입니다. 바비와 달리 내륙을 관통하는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안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뒤에 특보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반장 태풍 상황 좀 챙겨줘요, 밤에.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좀 챙기고.